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가족들과 함께 아주 평범한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근무일이 됐으니까 오늘도 역시 지식의 뱅가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은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더 우리는 송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에, 참 계속 이제 이 웬 개뜬금이냐 싶겠지만서도 그 송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네, 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지금 여태까지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정강의 변도 했었고 정강의 변이 일어날 만큼 송나라는 왜 그렇게 이 군사력이 약했느냐 뭐 등등. 그리고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재정 개혁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왕안석의 신법 이야기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실은 송나라 시기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제일 뭐랄까 영웅으로 치는 장군이 인물이 그 악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악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송의 외교 정책을 한번 좀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목은 명장 악비 의 억울한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사실 예전에 이제 정치신세계에 있을 때 명장 악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악비가 어떻게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이 중국인들한테 여태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인들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소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악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워낙 이제 유명한 인물이 가니까 악비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겠지만서도 사실은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리 두 가지식으로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면은 정답은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다. 라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인물, 악비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이제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선의 영역, 빛의 영역에 악비라는 인물이 있고 악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 진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첫 시작은 정강의 변부터 시작입니다.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탈탈탈 털려가지고 송의 조씨 황족의 일가 친척들 모조리 다 여진족한테 끌려갑니다. 금나라한테 끌려가고 그리고 송나라에 있었던 당시의 대신들 주로 엄청난 신은 아니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집어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간 게 이제 정강의 변인데 그 중에서 진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진회는 좀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송나라 조정에서도 좀 꽤 비중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갔겠죠. 근데 이제 특히 진해를 끌고 간 것은 당시 송 왕실 내에서 조정 내에서 그러니까 금이랑 싸우자파와 금이랑 화해를 하자파 주전파와 주화파죠. 이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진회는 주전파 싸우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여진족으로서는 반드시 진회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끌고 갔는데 가서도 꽤 이제 애가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여진족 금나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다시 이제 현재 탈출했는 시점에서는 남송 정권이 저기 거의 임시망명 정부죠. 이런 걸 겨우겨우 만들어서 있는 이 조정으로 살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에서 있는 그 금나라 땅에서 있다가 탈출해 온 인물이니까 이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래가지고 금나라 요즘 어떠냐 이런 것도 할 겸해서 얘한테 이제 다시 벼슬을 주고 신하가 됩니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능력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또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재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때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는 뭐 중국에 일단 기존에 있던 그 저 위에 있는 만주 벌판 이쪽 전부 다에다가 지금 이제 뭐 북경 있고 한 뭐 화북 지역 이쪽도 전부 다 이제 금나라가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강, 양자강 유역부터 그 이남까지만 남송의 영역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인데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뭐 송나라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간 거였고 했는데 송나라가 다시 남송 만들어서 슬금슬금 기어오른다 이래가지고 그래? 해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송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니까 뭐 당연히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막 밀리죠. 막 밀리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당시 남송의 일대 황제인 고조 황제는 뭐 계속 도망 다니고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계속 도망 다니고 갈 데가 없어서 뭐 배 타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이제 그 한족의 의용군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한족에 있었던 이전에 이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든 이제 군대 추스려 가지고 금나라 예준족에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에 제일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악비 또는 뭐 악비 말고 그 다음에 뭐 황세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악비군 황세충 군이 엄청 잘 싸워요. 그래서 꽤 많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 금나라 군들도 일단 자기들이 살고 있던 기후나 이런 것도 안 맞고 여기 와서 이 송해 군대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싸우는데 이 먼 길까지 와서 피곤하고 그리고 또 금나라 사람들이 어디 한족들을 갖다가 곱게 다뤘겠습니까? 뭐 워낙 심하게 다루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점령지에서는 이래가지고 군대를 뺍니다. 군대를 빼고 대충 뭐 우리 이 정도로 하자 하면서 뭐 이 정도 크니까 해서 이제 중국의 절반 이상을 금이 가져가고 절반 이남에서는 남송 정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조선 시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 시대라고 하면은 딱 맞는 때가 병자호란 직후입니다. 병자호란 직후에 어떻게 됐죠? 인조가 그 홍타이지한테 앞에 가가지고 삼계구고두를 하고 이제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청은 뭐 조선 왕조를 물려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이제 군신의 예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가 군이고 너네들이 신하. 자, 이 성리학적 세계에 있던 그 조선으로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치욕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당시에 이제 인조 다음에 효종이 들어와서 북벌론을 주장을 하죠. 누구를 북벌하자는 말이냐. 청나라 치고 들어가가지고 복수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이미 중국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나라의 정권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로 초강력한 그리고 초안정적인 정권입니다. 이런 데를 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이해는 되지만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 주전파, 그러니까 청나라와 싸우자 파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려고 그러면 뭐 너거 저기 식구들 다 군대 다 보내고 네 가진 돈 전부 다 북벌 자금으로 내라 내겠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죠. 그 이 남송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신 남송은 당시 병자호란 다음에 조선보다는 일단 나라도 훨씬 크고 강력하고 경제력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은 있죠.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악비나 황세충 같은 명장들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다시 쫙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강력한 군벌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송나라 남송 정권은. 근데 이 남송 정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송의 초대 황제인 고조는 그 아홉째 아들인가 뭐 이래요. 송휘종의
그러니까 학렬상으로는 왕이 될 리가 없는 왕인데 다른 왕자들이 전부 다 금나라에 다 끌려가가지고 딱 한 명, 진짜 딱 한 명 남은 조씨 황족의 인물이라서 얘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정당성, 정통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더 위험한 거는 만약에 금나라가 남송 정권에 한번 흔들어 보려고 흠종이나 휘종, 흠종을 다 끌고 갔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남성 정권 자 데리고 가. 누구 나라로 가.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때 남성 정권은 아주 골때려지는 겁니다. 그럼 원래 황제인 흠종이나 휘종을 다시 황제로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고조 황제를 계속 모셔야 되느냐? 내분이 일어나겠죠? 아마 정권은 반으로 딱 쪼개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명나라 때 토목의 변 때 명나라와 그 저기 몽골족 오이라트족 이쪽이랑 둘이 붙어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사로잡혀요. 황제가 사로잡히니까 남아있던 명나라 조정에서 새 황제를 세웠는데 오이라트족이 이거 명나라 조정의 내분을 조장하려고 사로잡은 황제를 다시 보내버립니다. 북경에다가. 물론 뭐 오이라트족이 생각했던 그런 내분은 안 일어났습니다만 송나라 때에는 다시 흠종이나 휘종이 남송으로 온다고 그러면 아주 피곤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남송의 황제로서는 늘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거죠. 첫째로는 금나라가 다시 치고 들어오면 밀고 내려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나 이게 걱정이고 좀 안 치고 내려온다 손 치더라도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나를 갖다가 황제에서 몰아내려고 흠종이나 휘종 우리 다시 보내버리면 난 쫓겨나야 된다. 그냥 왕자리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난 분명히 백발백중 난 무조건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게 뭐 있나 지금. 그 조씨라고 하는 것, 조씨 황제로서 살아남았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 군벌 세력이 쿠데타를 벌인다. 나는 막을 병력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아니 왕실 친위대 그 병력이 뭐 빠방하게 있어가지고 쿠데타 한다 그러면 내가 가서 치면 되는 거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당시 소위 말하는 근왕군이라고 하죠. 왕을 도우러 이렇게 일어난 군대의 제일 수장이었던 악비가 있습니다. 당시 악비는 꽤 싸움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여진족 그 이야기로 뭐 악비군을 막을 수 없다. 악가군 또는 뭐 악기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악기군의 명성이 꽤 더 높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서들 이런 게 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기병 500기로 뭐 금군 10만을 뭐 무찔렀다는 뭐 50만을 무찔렀다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도 많아가지고 고지고대로는 못 믿겠지만서도 어쨌든 꽤 잘 싸운 장군인 건 분명하다. 인데 이 악비는 성품이 매우 올곧고 게다가 장군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송황조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도 뭐 악비는 정말 망고에 둘도 없는 충신이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비가 이제 그 송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걸로 넘치니까 황제로 넘치니까 제가 얼른 그 병사를 키워서 금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두 분 황제 흠종과 휘종 황제 두 분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틈만 나면 합니다. 뭐 구출해 송나라의 신하가 송나라의 황제를 구출해 온다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 말을 듣는 현 황제 고조 입장에서는 저 새끼 지금 일부러 나 들으려고 하는 소리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게다가 이제 이 고조 황제가 아들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양아들을 둘이를 이제 얻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악비가 우리 이제 지금 바쁘니까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른 세자 책봉을 하시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신하가 왕의
황희괴승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목숨 내걸고 하는 짓입니다. 둘 중에 한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시죠. 그 중에서 악비는 또 누가 한 놈을 딱 찍었어야 되겠어요. 쟤를 갖다가 세자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네가 내 황희계승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그 말은 곧 네가 그럼 제 편에 붙었다는 소리지. 그러면 언제든지 나를 치고 내 양아들 쟤를 갖다가 황제로 올리겠다는 말이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악비는 계속 금나라를 치자라고 그럽니다. 얼른 치자. 얼른 군사를 키워가지고 얼른 치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송황제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입니다. 금나라의 세력은 당시 여진족 그 당시로서는 몇백 년 동안 제일 최강의 어떤 그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저기를 치자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뭐 나쁠 거 없지만서도 만약에 또 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내가 죽는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황제가 이런 상황으로 악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진회가 나옵니다. 진회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악비가 역모를 꾸민답니다. 해가지고 악비를 잡아가지고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이걸 하도 그 악비를 갖다 못살게 울고 이래가지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신하 하나가 도대체 악비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혹독하게 고문을 하는 거요 라고 그러니까 이때 진회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막수유 뭐라도 했겠지. 아마 무엇이라도 있겠지. 아마 뭐라도 했겠지 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정말로 진해 같은 놈이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 하던 놈이 바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나쁜 새끼죠. 그렇게 해서 악비를 괴롭히다가 결국 죽여버립니다. 진해는 금나라에 끌려갔다가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의 국력을 피부로 느끼고 온 인물입니다. 남송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군사력과 뭐 이런 걸로 절대 금을 못 이긴다. 근데 악비 저 새끼가 계속 눈치 없이 군사를 이끌고 금나라 치자 그런다. 황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거 곱게 볼 리가 없다 해서 사실은 진회는 그 송고조의 명이 있었다라고 역사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심전심이죠. 명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해서 그렇게 악비를 몰아세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남송에서는 그 소위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악비는 죽고 주화파 이제 진회는 정강에 비한 이전까지는 주전파였지만 끌려갔다 와서 생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화파 금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자 편하게 지내자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바로 중국의 이후에 천년의 그 역사적 평가가 딱 내려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명장 충신 악비와 간신에다가 천하의 한간이라고 그러죠. 한간 진회라고 하는 이런 그 대립구도가 딱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악비는 널리 추앙받고 진회는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국인들의 오만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항저우에 가면 그게 아주 큰 그 뭐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저기 화면을 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악왕묘라고 그 악비가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악비왕의 능이다. 악왕능이라고 하는 이런 사당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중국 항저우에 있는데 여기 이제 주요 관광지가 됐죠. 가보면 여기에서 악비상이 있습니다. 엄청 멋지게 생겼죠. 실제로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설명서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게 뭐 4m인가 5m인가 되는 아주 큰 이런 악비상이 있습니다. 진짜로 중국의 명장 같죠, 관우 같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역사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군 그러면 이제 뭐 관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악비가 있을 거고, 뭐 그런 정도일 겁니다. 악비는 진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관우급으로, 관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급으로 평가받는 그런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악비의 이 상 앞에는 철로 만든 진회와 그의 아내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을 비는 이런 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영원토록 악비에게 그 잘못을 빌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철상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중국인들은 여기를 가면 침을 뱉고 뭐 돌 던지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을 표출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성이 커질 때마다 이 악비는 더 높이 충상을 받고 진회는 더 크게 이제 이렇게 모욕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데 일단 당시에 남송이 금을 이길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봐서 당시의 군사력으로 남송이 북송을 금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못 이긴다 봐야죠. 그런데도 끝까지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는 건 눈치 없는 걸 넘어서서 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 진회에 대한 어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의 평가들이 조금씩 달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진회는 당시로서는 필요한 외교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역사 인식에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자기의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골로 보내는 거,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감상이 들죠. 지금 현재의 윤석열 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천하의 개생양아치가 맞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당시로서의 외교관계, 국제관계에서는 이해해줄 구석이 있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 송나라는 그 막판에 이제 결국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저항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망하는데, 몽골이 처음에 이제 일어서면서 사실 제일 위협적인 세력은 금나라였습니다. 이 금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얘를 금 아니면 몽골 둘 중에 하나가 패자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을 쳐야 된다 해서 금나라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근데 금나라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자기들이 싸워왔던 이런 옆나라 부족들 뭐 또는 뭐 송나라 이런 허접대기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몽골 이 새끼들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송한테 갑니다. 남송한테 가서 야, 요번에 지금 새로 저기 몽골 초원 쪽에서 일어난 애들 몽골 쪽에 있는데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힘을 합치자. 그 남성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장난하냐? 야, 정강의 변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냐? 그건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못 잊는 거다. 너네들과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전에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아니 우리 뭐 미안하다 하고 뭐 그때 뭐 책임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다시 뭐 처벌도 하고 뭐 뭐든지 다 해줄게. 뭐 너가 뭐 필요하다는 거 뭐 있으면 다 얘기해. 근데 이 몽골의 새끼들은 진짜 엄청난 놈들이다. 이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금나라가 망하면, 즉 금나라라는 입술이 망하면
남송 너네 이빨이 결국 시리게 될 것이다. 원나라가 우리 금을 갖다가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그 남송은 가만히 놔두겠냐? 라고 해서 금과 남송의 연합 연대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남송은 오히려 원과 결합해서 금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남송 입장에서는 그 원나라 새끼들이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엄청난 놈이라는 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일단은 너네 여진족 금나라 놈들부터 조지고 봐야 되겠어. 왜? 정강이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금을 그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는 각오하던 바대로 원나라가 침략을 해서 결국 그렇게 끝까지 항전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남성이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이후의 일입니다. 한참 지난 남성이 한참 지나고 망할 때 일이니까 두 개가 다시 같은 거죠. 어떤 시기에는 금과의 또 이러냐.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다시 됐구나. 그래서 송나라의 초기에는 그 북방민족들과 뭐 조공무역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우리도 성리학하고 뭐 유학하고 이러니까 군신관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는데 뭐 너네들과 형제 맺는다 해서 아니 뭐 편하고 저기 우리 돈은 많으니까 너네들한테 돈 주는 게 우리 군대 이렇게 매개 살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 그렇게 해서 여진족, 거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좋아? 이게 이제 결국 그 금나라의 유언과 함께 깨져버리죠. 깨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사 대결적인 이런 걸 취했는데 이걸 하다가 이제 결국 정강이 변으로 완전 탈탈 털리고 이후에 다시 악비를 내치고 진회를 중용하면서 다시 이제 북방민족들이랑 뭐랄까 전쟁 말고 좀 아무래도 타협, 평화 이런 걸로 이제 갔죠. 그러나 결국 그 있어 왔었던 역사적인 은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때에는 계속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몽골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몽골한테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이게 이제 송나라가 해온 외교 정책의 변화상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저때 저렇게 했었어야지. 얘기하기가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나름대로 송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송휘종의 이 중간에 있었던 이 계삽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때 뭐 그냥 한번 이렇게 군사적으로 확 밀리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 그 수복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한번 삽질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복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외교 전략 면에서 전략적인 목표와 수단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정강이변 이후에 남송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뭐야? 전략적 목표는 남송이 다시 북송 시절의 영토를 회복하고 금에 대한 복수를 한다 이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남송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권력을 공고히화하면서 지금 이제 남송 내부의 어떤 그 국력을 갖다 향상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냐? 전략적 목표가 뭐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죠. 1번이 주전파라고 그러면 2번이 주화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났을 때 이 신흥 강자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거고 쟤네들이 어떤 놈들이냐 쟤네들과 다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또는 언젠가 우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철천지 원수로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 해놓은 여진족인데 얘네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또 전략적 목표 설정이 또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외교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 훗날 1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좋았어
또는 뭐 암만 그래도 악비 같은 충신을 못 믿고 그렇게 죽이고 한 것은 송고조와 진회의 옹졸함과 비열함이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외교 또는 뭐 군사 이런 점에 대한 뭐랄까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아무리 이런 고려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장이 휘종 같은 놈이면 뭐 아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뭐 게다가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을 자르네 마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뭐 시큰둥합니다. 자르든가 말든가. 뭐 해임 그냥 올라도 해임 안 시키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진을 자르고 말고 하는 건 외교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국내 정치적인 문제인데 박진을 계속 그렇게 감싸 안고 있으면 모든 이 정책 책임은 지 혼자 다 져야 되는데 뭐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가. 그리고 뭐 박진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책임 안 지고 계속 있는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거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박진을 자르고 새로운 인물을 한다. 그럼 박진보다 훨씬 더 못한 인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나라는 에는 안 좋겠지만서도 근데 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안 좋은데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싶고,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내치 면에서도 그렇지만서도 외치 면에서 한 번 삽질을 하면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이런 점들이 오늘의 송나라 이야기에서 할 수 있을 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화창한 화요일 연휴 다음 날에는 송나라 이야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송나라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몽고한테 망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재밌는 소재를 끌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